자, 어떤 회사의 주식이요, 2007년에 상장했는데 지금까지 7000%가 올랐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건 뭐 그야말로 대박이죠. 오늘은 바로 그런 놀라운 성장 신화의 주인공, 하지만 우리에겐 좀 낯설 수 있는 이름이죠. 라틴 아메리카의 거인 메르카도 리브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지표가 성공을 가리키는 이 거인의 주가가 왜 최근 고점 대비 22%나 빠졌을까? 시장의 우려가 합리적인 경고일지, 아니면 역사를 돌아봤을 때 다시 없을 기회일지,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를 분석하는 걸 정말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27분기 연속 30%가 넘는, 이건 정말 경이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월스트리트의 불안감이 주가를 막 끌어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 극명한 온도 차이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가 될 겁니다. 과연 이 회사가 쌓아 올린 성벽,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라는 게 정말 튼튼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지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성을 쌓았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보통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 이렇게들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별명은 메르카도 리브레의 본질을 뭐랄까 반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999년에 스탠퍼드 MBA 학생이었던 마르코스 갈페린이 창업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냥 물건 파는 온라인 장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거대한 생태계를 구상했던 거죠.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마켓플레이스를 넘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불편함을 자신들의 서비스로 다 해결해버리겠다? 이런 전략이었어요. 크게 세 개의 기동이 있는데요. 첫째가 바로 결제 시스템, 메르카도 파고입니다. 아, 결제 시스템. 네. 온라인 결제는 기본이고요. 지금은 100만 개가 넘는 오프라인 상점의 결제 단말기까지 장악했어요. 두 번째 기둥은 물류를 책임지는 메르카도 엠비오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죠. 금융대출 서비스 메르카도 크레디토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물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궁금해요. 라틴 아메리카의 물류 인프라가 북미나 유럽처럼 좋지는 않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전체 주문의 80%를 48시간 안에 배송한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건 거의 마법 같은데요? 아마존 같은 공룡도 신흥시장 물류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내는 거죠?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존처럼 모든 걸 직접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거대한 자체 풀필머트 센터망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현지 중소 배송업체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들을 자신들의 물류 네트워크 안으로 통합시키는 아주 유연한 전략을 쓴 거죠. 아,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배송의 현지 전문가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복잡한 골목길이든 멕시코의 외곽 지역이든 현지 상황에 가장 밝은 사람들이 배송을 책임지니까 그런 놀라운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대한 중앙공과 함께 지역 사정에 밝은 게릴라 부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이군요. 듣고 보니까 이 세 개의 기둥이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같아요. 처음엔 쇼핑이라는 제일 재밌는 롤러코스터를 타러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결제라는 팝콘 할인 쿠폰도 주고 대출이라는 기념품 가게 포인트도 막 쌓아주니까 이 공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오, 그거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그리고 그 놀이공원의 진짜 핵심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신뢰라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이에요. 특히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이 인구의 절반에 가깝거든요, 그쪽은. 이런 사람들한테 매일 물건을 사고 파는 익숙한 플랫폼이 제가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필요하면 돈도 빌려줄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단순한 쇼핑 앱이 아니라 사실상의 디지털 은행이 되어버리는 거죠. 와, 디지털 은행이라.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27분기 연속, 그러니까 거의 7년 가까이 매분기 30% 넘게 성장했는데도 아직 시작 단계라는 건가요? 보통 그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 성숙기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앞으로 시장이 2배 더 커질 수 있다니 이게 감이 잘 안 오네요. 그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아직도 미국 같은 선진 시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회사 경영진은 단순히 기존 파일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이 판 자체가 몇 년 안에 2배로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핵심 시장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칠레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성장 스토리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철옹성을 쌓았는데 도대체 왜 시장은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 22%의 주가 하락 뒤에 숨어있는 진짜 공포, 그 실체는 뭔가요? 크게 두 가지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이라는 이름의 유령이고 두 번째는 부실 위험이라는 좀 더 무서운 이름의 유령이죠. 경쟁과 부실 위험. 네, 먼저 경쟁부터 보면 이렇게 크고 달콤한 시장을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아마존은 이미 콜롬비아의 배달 유니콘 라피에 거액을 투자했고 브라질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 파괴로 무장한 중국의 테무나, 동남아의 강자 시리미티드가 운영하는 쇼피 같은 새로운 도전자들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아무리 생태계가 튼튼하다고 해도 아마존이 막대한 자본력을 막 쏟아부어서 우리는 무조건 하루 만에 무료 배송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 소비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메르카도 리브레는 그에 대한 방어막을 이미 단단히 쳐놨습니다. 바로 멜리 플러스라는 멤버십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단순히 아마존 프라임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빠른 무료 배송이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는 건 기본이고요. 훨씬 더 뭐랄까 교묘하게 현지인의 삶에 파고들었죠. 예를 들면 메르카도파고 신용카드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거나 브라질 국영석유 회사인 페트로브라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캐시백을 해줍니다. 와, 그건 정말 영리한데요? 쇼핑앱의 멤버십 혜택이 햄버거 가게랑 주유소까지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브라질에 사는 제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이제 휘발유를 넣을 때도 메르카도 리브레 앱을 켠다고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주유라는 쇼핑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행위조차 이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잠궈버린 거죠. 아마존이 단순히 배송을 하루 앞당기는 것만으로는 이 끈끈한 네트워크를 끊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이라는 유령은 생각보다 힘이 약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두 번째 유령, 부실 위험. 이건 어떤가요? 앞서 말씀하신 메르카도 크레디토라는 대출 사업이 너무 빠르게 크는 것에 대한 우려 같은데요. 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신용 포트폴리오, 즉 빌려준 돈의 총액이 단 3개월 만에 83%나 급증해서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됐습니다. 14조 원이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다 돈 떼이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죠. 특히 경제 변동성이 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시한폭탄처럼 보일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돈 빌려주는 사업은 잘 되면 엄청난 수익을 내지만 경기가 꺾이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또 그 분야니까요. 회사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만합니다. 시장의 우려는 정확히 그 지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메르카도 리브레의 비밀 무기가 딱 나옵니다. 회사 측의 설명은 이거예요. 자신들의 대출 심사 모델이 단순히 정교해진 걸 넘어서 전통 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본다는 거죠. 다른 데이터요? 네. 예를 들어 어떤 판매자가 지난 5년간 물건을 얼마나 성실하게 팔았는지, 배송 약속은 잘 지켰는지, 고객 문의에 얼마나 친절하게 응대했는지 이런 상고래 데이터를 신용점수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전통적인 은행은 절대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성실성에 대한 데이터죠. 아, 그러니까 은행이 보는 서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보여준 지난 몇 년간의 행동 패턴, 이걸 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군요. 시장은 위험한 대출업자라고 보는데 회사 스스로는 누구보다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 데이터도 있어요. 대출 부실로 인한 손실을 다 빼고 난 뒤에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진짜 남는 수익률이 21%에 달합니다. 21%나요? 네, 물론 아르헨티나의 불안한 경제 상황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익성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최근 브라질에서 기록적인 수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받고 첫 결제를 한 뒤에 돈을 갚지 않는 연체율은 오히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의미심장한 데이터네요.
무작정 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귀신같이 골라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장의 막연한 공포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메르카도 리브레 주식이 지금처럼 22% 이상 크게 하락했던 적이 과거에도 9번이나 있었습니다. 아, 전에도 그랬군요. 네. 하지만 결국 매번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최고점을 경신해왔죠.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현재의 조정 역시 이 회사가 장기 성장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성장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죠. 이 미스터리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시간이네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특수한 토양 위에서 상거래, 물류, 금융이라는 세 개의 기둥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맞습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경쟁 심화와 신용 사업의 급팽창이라는 합리적인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비자의 일상 자체를 장악해버린 강력한 생태계가 있고요. 또 전통 금융권은 상상도 못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버티고 있죠. 시장의 공포와 회사의 실력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회사의 성공 스토리는 신흥시장에서 기술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고 지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교과서 같아요. 단순히 선진국의 성공 모델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불편한 지점을 해결해 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죠. 라틴 아메리카의 문제는 살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거래하고 돈을 맡길 곳이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건을 파는 플랫폼이 사람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을 때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쇼핑은 그 신뢰를 쌓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을 뿐이고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쇼핑과 금융을 결합해서 하나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아마존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이 시장에 더 깊이 파고들 때 어쩌면 진짜 승부처는 누가 더 빨리 배송하는가의 싸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가 소비자의 금융생활 전체를 더 깊숙이 차지하는 거의 싸움이 되겠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쇼핑 앱이 동시에 여러분의 은행 계좌이자 급할 때 돈을 빌리는 대출 창구,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관리자가 되는 세상.